색깔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새로운 변화의 기풍을 만들자 이른바 청풍운동이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새로 영입된 이 당의 소장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뉴파티 위원회 한 위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굉장히 미인이 나오셨습니다. 최유진 위원을 모시고 새로운 청년 정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뉴파티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유진입니다. 최 선생님 오시니까요. 스튜디오가 엄청 환해지고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맨날 여기 칙칙한 아저씨들이 주로 출연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 같은 아줌마가 앉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최 선생님 오시니까 너무 제가 반갑네요. 말이 막 꼬일 정도로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대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뉴파티 위원이 되셨어요.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좀 낯설다? 어디서 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주로 봤더니 청년 정치 그룹에 포함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는 사실 핀테크 회사에 다녔습니다. 금융 관련된 IT 회사인데요. 네. 사실 이제 쉽고 빠르고 쉽사빠제라고 해서 쉽고 빠르고 싸고 재밌게 대출을 해주자. 누구에게나 편하게 대출을 해주자 이런 논리인데, 그러니까 그런 금융권의 약탈적인 대출 논리에 익숙해져서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주빌리 은행을 접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알아왔던 그런 이제 그런 금융시장의 논리가 잘못됐다. 그런 걸 느끼고 주빌리 운동에도 동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빚 때문에 기죽지 말자 청년들이요. 그리고 정말 복지로 풀어야 할 문제지 이것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복지로 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배당 같은 경우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전에는 박원순 캠프에서 청년 대변인도 했고,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이제 정치 사회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쉽사빠제? 쉽사빠제? 네. 저는 이런 단어가 등장할 때 살짝 긴장을 해요. 제가 그 어떤 센 정치인이 나와도 별로 떨거나 얼지 않는데 이런 용어 잘 모르는 단어 이런 거 나오면 약간 움츠러드는데 쉽고 싸고 빠르고 재밌게 이런 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대출 심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아주 쉽게 카톡으로 송금을 하듯이 대출도 더 쉽고 편하게 누구에게나 해주자. 이것이 마치 이제 권리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복지로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자꾸 빚을 내라고 빚권하는 사회가 되는데 결국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생애 끝에 정말 절벽 앞에 서는 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또 주빌리 은행 같은 좋은 제도가 있어서 탈출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니까 당의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하셨어요. 근데 이 당이 이렇게 청년들한테 이렇게 좋은 정당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정의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새누리당 비대위원 지냈던 이준석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최유진 위원 함께 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최근에 청년 문제가 워낙 심각해요. 근데 저희 20대 때만 하더라도 어딜 가든 굉장히 당당하게,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이름만 있어도 굉장히 사회적 대우를 받는 시절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가여워요. 청년들이 어디가 있으면 좀 뭔가 움츠러들어 있고 좀 위축돼 있고 이런데 최근에 좀 청년 문제를 볼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장유선 기자님은 정치 교육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정치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죠. 정치 교육 없네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정치 교육을 교육 과정에서 네.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 기억에. 네. 예, 그런데 우리가 늘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네. 젊은 정치인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렇습니다. 예,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44세의 총리가 네. 되는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갑자기 그런 정치인이 튀어나와서 좋은 정치인이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정당에서나 그 이전 그 교육 과정에서 네. 차근차근 길러지고 육성될 때 네. 그런 좋은 정치인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좋은 정치인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네.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당사자가 네. 정치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때 청년 문제도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사실은 일자리조차 지금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잖아요. 네. 생존의 문제가 굉장히 가장 큰 문제로 직면한 상황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치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기성능 세대는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라는 기대를 한 몸에 다 받고 자랐다면 네. 저희 세대는 취직이라도 해라. 결혼이라도 해라. 네, 예. 맞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하고 살아라라는 이런 대접을 받고 살잖아요. 그렇군요. 예, 맞아요. 기회가 제공될 때 능력도 발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기회가 제공될 때 능력도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굉장히 정말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조차도 네. 지금 실현이 안 되는 게 바로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저희 자랄 때는 정치에 관심 갖는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네. 뭐 신문 보고 막 얘기하거나 뭐 이제 텔레비전 뉴스 보다가 뭐 혹여라도 정부 비판 하게 되면 아버지들이 난리치십니다. 네가 뭐 공부를 하지 쓸데없이 정치에 관심 갖고 네. 말이야. 뭐 하나는 공부나 하지 말이야. 네. 막 이런 네. 이런 그리고 절대 뭐 데모하는데 쓰면 네. 안 된다. 뭐 이런 그 어른들의 당부를 이제 들으면서 자랐지만 다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정말 뭐 너 약속 없니? 뭐 어디 면접 보러 오라는데 없니? 네. 뭐 이렇게 좀 엄마는 일하러 나가고 아들은 집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런 게 이제 그 정부가 내거는 노동법 개정 관련된 무슨 네. 그 홍보 영상 이런 데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최근에 우리 청년들의 현주소가 굉장히 우울하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청년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 정치에서는 전혀 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그 청년위원회 기준이 네. 연령 기준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네. 결국 45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네. 그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45세 네. 나이 갖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얘기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진실이요? 사실 정치 외의 다른 영역에서는 진입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 외의 다른 영역에서는 빠른 조기 은퇴를 오히려 강요받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는 진입 자체가 굉장히 늦다, 더디다. 40대 중반에도 정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진입해서 늦게 퇴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보면 40대 정치인 누가 진입해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까? 예, 굉장히 진입 자체가 더디고 저도 지금 30대 중반인데 네. 예, 정치 진입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 가보면 또 더군다나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70대도 나 청년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 농어촌 지역에서도 이장님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34살을 상향 조정해서 고령화 때문에 29세에서 34살로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역으로 가면 더 고령화가 심각하다. 그래서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위원회나 그런 데서는 40대 중반도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네. 88만 원 세대로 분류되는 20, 30대의 그러니까
가장 그 청년 문제의 네. 당사자는 20, 30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88만 원 세대로 분류되는. 그러면 그 청년들의 문제를 40대, 50대가 같이 풀려고 하는 노력이 그 진행이 돼야 된다. 정치 나이의 45세 요 부분이 뭐 결정적으로 낮춰야 된다, 높여야 된다 이 논란보다도 넘어서서 청년 세대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끔 그 현장 취재를 해보면 이장님들 내가 올해 64인데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젊어.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정도로 고령화 심각하고 또 이렇게 한국 사회가 애를 낳아서 기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출산, 고령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지만 사회적 대안은 아직도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진출을 해야 그런 문제도 좀 자기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예,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빨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정상적인 교육 과정 밟아서요. 살다 보면 그냥 만원 비혼이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결혼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요. 애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닙니다. 스펙 쌓고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되는 이 한국 사회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대 중반이 되신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좀 마음은 아직 20대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금방 40대요. 네. 아유, 저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진짜 이쁘시다. 출마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는 있습니다. 근데 뭐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정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가장 어려운 게 정치 같습니다. 근데 좋은 정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는데요.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비판을 하셨어요. 기성 정치권에서 청년은 늙은 정당의 주름살을 가리기 위한 위장용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청년을 조금 이렇게 그래도 지난 2012년 당시 통합민주당 시절에 그래도 청년 비례 제도라도 만들어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루트를 만들긴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이제 좀 확장되지는 못했거든요, 우리 정치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좀 종합해서 현재의 정당, 기성정당이 청년을 대하는 태도랄까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표현은요, 제가 쓴 표현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강준만 선생님께서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라는 책에서 이제 늙은 정당의 주름살을 가리기 위한 비비크림이다 청년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비비크림까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 실제 정당에서 겪어보면요, 대학생들이 정치 참여하려고 들어가면 처음에 커피 심부름부터 합니다. 뭐라고요? 커피 심부름요. 대학생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나 이제 정치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뛰어든 청년들이 지역위원회나 이런 이제 지역 사무실이나 정당에 가면 처음에 시작하는 일들이 커피 심부름, 대걸레질, 재떨이 청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지를 못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바마나 회의하는 사진 보면은 같이 옆에 앉아서 굉장히 편안하게 인턴하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또 청년이 진짜 중요하다, 정말 청년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정당에서 청년 비례를 1번으로 배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청년 비례가 몇 번입니까? 글쎄요,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건 회의 과정에서 아직 공천룰이 정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충격적이네요. 지역위원회에 정치하겠다고 찾아갔는데 야, 커피 타와, 저 대걸레로 청소 좀 해라. 재떨이가 이게 뭐니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시작은 진입 과정은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그런 자기가 갖다 먹어야죠, 커피를. 요새 다 셀프 시대에 누가 누구를 시키는 겁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사환 혹은 무슨 비서 중에서도 저는 참 이게 이런 관행 하나하나가
우리 정치를 굉장히 후진적으로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발언권이 전국의 지역위원장님들 참고하십시오. 청년들이요. 커피 심부름하러 대걸레질하러 재떨이 비우러 간 거 아니거든요. 똑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근데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정치하러 갔는데 이런 것부터 시키면 근데 명분이 뭡니까? 이 커피 심부름 시키고 이런 명분이 뭐예요? 사실 이제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고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발언권이나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허드렛 일 정도지 않겠습니까? 니들이 정치를 알아? 네. 완전히 그런 거군요. 정치 배우러 갔으면 참 이게 같이 토론하고 이제 라운드 미팅 같은 게 활성화돼야 되는데요. 정책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린 사실 뭐 국무회의도 대통령이 주관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도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참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이 제도가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요. 그 선수, 그러니까 게임에서 선수에만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정치인이냐, 누구냐. 예를 들면 축구 게임에서 뭐 박지성이냐, 호나우더냐 선수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래요. 게임의 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게임의 룰을 조금만 바꾸면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러닝 타임을 풀 타임으로 다 달리게 하면 정말 몽골인 같은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지구력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겠죠. 그리고 아니면 뭐 축구 골대를 10cm를 올렸다. 그러면 신장이 큰 사람한테 유리할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선수에만 정치인에만 주목을 하는데 게임의 룰이 공정할 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또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 제도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많은 대한민국 정치 엘리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지식인 계층이라면 다들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최근 국회 논의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늘렸고 비례대표를 축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정당으로서 야당이 이 비례대표제 축소로 정책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 가장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에서 중요한 건 여당이 정말 진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느냐, 진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논의에 참여했느냐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여당이 그럴 의지가 없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협상 과정에서 좀 더 협상력을 잘 발휘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더 야당이 그렇죠. 야당이 접근할 때 좀 더 실력 있는 협상력을 보여주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세게 붙지 그랬냐? 이런 비판이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소한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받지. 그건 또 왜 안 된 거야? 이런 비판도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자라는 새누리당 안을 받으면서 협상에서 말리지 않았나. 처음부터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라는 걸 먼저 강조하고 그걸 받으면 지역구 의석수 고려해 볼게.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렇군요. 협상의 기술. 협상력 이것이 정말 야당에게 요구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은 그 수가 적고 또 새누리당은 수가 많기 때문에 수가 적을수록 지혜가 많아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을 젊은 정치인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순신처럼. 그러니까요.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단 하루라도 정규직 해보고 죽는 게 소원임. 이런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뉴파티에서는 청년층 정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사무실 금연
커피는 셀프. 예, 맞아요. 사무실 누가 담배 피는 거야. 예, 이런 거는 정말 안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뉴파티에서 청년층의 정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뭐 계획된 활동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사실 그게 저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우리 정당에 지금 최근에 많은 이제 인재 영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정당 내부에서도 도전하려는 젊은 정치인들이 있다. 네. 예, 그런 부분을 알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젊은 정치인들과 네. 같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아, 다음 주 수요일이요? 예, 그리고 이제 정당에서 인재 육성을 하자. 네. 사람을 영입해오는 방식도 물론 중요하고 당에 좋은 이미지, 쇄신을 그러니까 혁신의 이미지를 주고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키우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좋은 정치인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네. 그것이 이제 정당의 역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정당이 돼야 돼요. 우리가 늘 보면 맨날 그나물에 그 밥, 저 사람 또 나왔어. 정말 그렇게 사람이 없냐? 네. 동네 아줌마들이 그렇게 비판 많이 하거든요. 네. 참, 저 아저씨 또 나왔구만. 언제까지 하니? 막 이런 비판 많이 하는데요. 정말 정당에서 새로운 인물을 내놓고 하면 사람들, 어머, 저 사람 누구야? 뭐 하던 사람이야? 저런 거 했구나. 이러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기자회견 저희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비례대표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협상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과 이제 청와대가 함께해서 이른바 쟁점 법안을 연동해서 자꾸 이제 한꺼번에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계속 꼬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누리당의 입장을 보자면 이게 지금 여당이고 그리고 다수당인데도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런 정치는 좀 청년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여당에서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기득권,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여당에도 좋은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여당과 야당이 같이 협력해서 이 전 사회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선거 연령 인하 문제도 쟁점이 됐다가 어느덧 사라졌어요. 새누리당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번 총선부터 하자, 안 된다. 그러면 다음 대선은 어떠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다가 유야무야 돼버렸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선거 연령 19세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 18세, 17세 더 낮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선거에 임박해서 이렇게 긴박하게 선거 바로 앞두고 이렇게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요. 20대 개원하자마자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서 대선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지금 그냥 쟁점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것을 소급해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쟁점 놔두었다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서 내년 대선 때는 선거 연령 인하 문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당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뉴파티를 연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하긴 하려나 보다. 그래서 이 뉴파티 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당이 강훈태 전 광주시장의 복당 문제를 추진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비판 성명을 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지난 광주에서 지난 광주에서의 선거는 강훈태 후보의 심판 선거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광주 선거는 윤장현 시장님께서 당선된 것은 강훈태 시장에 대한 심판 선거였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겜코 사건도 국제 사기 사건으로 결론이 났고 겜코 사건은 국제 사기 사건이다.
그리고 그렇게 고발된 상황이고 선거법도 지금 3가지 위반 사항이 있고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후보인데 네. 이런 강훈태 후보를 복당을 시키는 것은 네. 광주 민심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복당이 곧 공천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잘 읽고 소통하면서 광주 민심과 소통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안에서 강훈태 시장의 복당을 주장하고 추진하는 세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글쎄요, 저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추진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요. 네. 예, 아무래도 그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스탑이 됐죠. 민심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지금 뉴파티 위원회에서도 10개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다가가야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 눈높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게 네. 뉴파티에서 10개명을 실천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윤리적 문제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현역 의원들이 복당 뭐 이런저런 절차를 밟는 관행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노영민, 신기남 두 의원에 대해서도 최근 그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중징계가 내려지자마자 사선에 김성건 의원이 탄원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하면 너무 명예가 실추되는 거 아니냐. 그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즉각적으로 뉴파티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비판 네.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개인적으로 보면 네.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영민 의원님이나 신기남 의원님이나 개인적으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역시 네. 예, 엄격하게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걸 보여줘야 당이 정말 변하고 있구나를 네. 사람들이 느끼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네. 이 엄격한 기준을 잣대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뉴파티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정부패와 관련된 분들의 당이 공천을 준다거나 뭐 이럴 때 어떻게 활동할 계획이세요? 그 이제 이번에도 성명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할 말은 해야겠죠. 눈치 보지 말고 네. 자꾸 적을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네. 예, 저는 할 말은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뉴파티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여러분들이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군의원, 구의원, 도의원, 시의원, 청년이 정치를 참여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신기남, 노영민 구명운동에 대해서 어찌 이건 제가 질문을 대신 드렸습니다. 국민 눈높이 정치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국민 눈높이 정치 10개명 나온 거 보셨죠? 네네. 예,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일들을 이렇게 10개명으로 내놓게 되는 것도 좀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게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지켜져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짚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고요. 뭐 청풍운동이냐 맑은 물 운동이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마치 정수기 역할 아닌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뉴파티 위원회는 정수기다. 네, 정수기다. 네.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극심한 상황에서 네.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 역할을 하는 게 뉴파티 위원회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게 딱 와닿네요. 뉴파티 위원회는 정수기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강훈태 시장 문제라든가 또 이렇게 이제 노영민, 신기남 의원 문제에 대해서 사실 온정주의가 많았거든요. 네. 아유 그래 또
해보고 싶다는데 또 기회를 드려야지라고 그동안은 생각을 정서적으로 해왔던 문화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또 좀 약간 까칠하고 야멸차 보이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런 정도의 부패가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곤란하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니까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파티 위원회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거부 10개명, 실천 10개명 모두 20개명을 내놨습니다. 네. 거부를 먼저 발표하셨어요. 네. 내용을 좀 쭉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실 국회의원의 갑질 문제, 막말 소동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신 셈인데요. 이 10개명 회의는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셨어요?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막 냈습니까? 아이디어를 막 냈죠. 브레인스토밍 회사에서 하듯이 그 위원들이 모여서 모두가 다 같이 논의를 했고요. 새로 영입되신 분들도 같이 논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치 혐오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일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이런 10개명을 내놓게 됐고요. 사실 너무 엄격해 보일 수 있는데 뭐 신기남이나 뭐 노영민 사건 새누리당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배워라. 예.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를 종식시키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일 그런 취지에서 10개명도 발표를 한 거고요. 뭐 새누리당에서 뭐 성폭행 사건이나 여러 가지 많은 윤리적인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새누리당에서 이 우리 뉴파티 활동과 야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불신 조장하는 막말 금지. 네. 그 다음에 조강특위, 선대위, 정치 방언,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만 쓰는 말 하지 말기, 거부. 네. 그 다음에 보좌관의 월급을 갈취하거나 편법으로 사용하거나 책을 강매한다, 갑질을 거부한다. 네. 그리고 선거 때만 얼굴 비추는 속물 정치를 거부한다. 돈 있고 심 있는 사람만 소통하는 태도를 거부한다. 인사청탁, 파당. 뭐 이런 거 무조건적인 반대는 거부한다. 패권 정치도 거부한다. 진영 논리도 거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손에 잡히는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진영 논리 거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패권 정치, 뭐 인사청탁 뭐 이런 거, 뭐 보좌관 월급 갈취, 뭐 이런 건 되지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 소통하는 태도를 어떻게 거부한다는 건지 이게 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네. 이런 건 좀 어떤 기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세부 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네,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사건별로 다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안별로. 네네. 예를 들면 노영민 신기남 사건 네.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들이댔죠. 예, 그러니까 봐주기식이나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고 사안별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누가 봤을 때 평범한 사람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라는 네.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10개명들을 발표를 한 거고요. 네. 사실 청년들이 공감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인턴 네. 월급 갈취 이런 건 정말 사람들이 분노하거든요. 네. 청년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없는데 네. 예? 그 얼마 되지도 그까짓 않는 거 얼마나 된다고 그렇죠. 그거를 띄어먹어. 예. 그 의원 그죠? 세비에 비하면 네. 상대적으로 껌값인데. 그렇죠. 껌값인데 그것마저 떼먹어? 이런 분노가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한 일을 못 지키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좀 예컨대 이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윤리 강령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당에도 강령이 있잖아요. 네. 이런 데다 좀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까지 강령에 해주시면. 포함을 시켜라. 네. 선거 때만 얼굴 비추는 속물 정치를 거부하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나는 그러지 않았어. 세상에 이런 정치인이 어디 있니? 뭐 이렇게 또 반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지역에서 발로 많이 뛰어다니신 분들도 계세요. 저도 네. 보면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사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사실 그 일반 사람들이 느낄 때 정치가 굉장히 멀리 느껴지거든요. 내 삶에 스며드는 정치라고 느껴지진 않기 때문에 네네.
내 삶에 굉장히 편안하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정치 측면에서 평소에 또 그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고 예, 자주 얼굴 비치고 일반 사람들과 더 소통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정치 예, 그런 정치를 꿈꾸면서 그런 강령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을 텐데요. 최다 득표? 제일 공감을 많이 얻은 10개명 가운데 최고의 계명은 어떤 거였습니까? 10개 가운데 가장 그래 이건 꼭 해야 돼 이렇게 했던 거. 사실은 강령 중에 안 나온 부분도 있는데 네. 그래요? 어떤 게 있어요? 노래는 노래방에서 부르자 뭐 이런 얘기도 이게 뭐예요? 노래는 노래방에서 부르자? 아니 이제 네. 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노래는 노래방. 네. 연분홍치마.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사실은 다 그 의원님들마다 조금 위원님들마다 예, 그 호불호는 갈렸고요. 네. 뭐 굉장히 공감이 왔던 거는 뭐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나 영입되신 분들한테는 뭐 정치 방언 쓰지 말자 이런 것도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정치 방언이 뭐가 있습니까? 정치 방언이요. 네. 뭐 축약해서 말하는 언어들 아닐까요? 네. 무슨 글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나요? 사실 조강특위, 뭐 선대위 이런 거는 그 기사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선거대책위원회라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뉴스 매체들이 쓰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수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수비? 대수비요? 네. 저도 정치 신인이라 대표적인 정치 방언 가운데 하나 같은데 기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를 줄여서 기자들이 대수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인들도 잘 모르는 정치 방언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 기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정치 방언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정치부 기자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하나 배웠네요. 대수비. 네, 대수비. 정치인들 왜냐하면 줄여서 뭐 또 워낙 이름이 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말하는 버릇이 기자들한테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또 기자들하고도 좀 소통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워낙 기자들이 많이 쓰니까. 기자님들한테 배워야겠는데요. 예,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아이디어들 사실 우리 정치에서 보여줬던 특히 이제 야권의 정치에서 나타났던 여러 구태 가운데 하나였던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청산해 가는 것이 뉴파티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부도 있고 또 새롭게 만든 것도 있어요. 실천 10계명인데요.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하겠다. 싸우는 기계와 타협하는 용기를 함께 갖겠다. 낮은 자리를 향하고 굳은 역할을 하겠다. 경쟁자를 존중하고 도전자를 환영한다. 뭐 등등에 있습니다. 말하는 것에 10배를 듣겠다. 뭐 등등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좀 추상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추상적이지만 또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까요? 약자에게 약했나 과연 강자에게 강하게 맞서 싸웠나 그런 느낌을 보통 사람들이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받고 있는지 예,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약속들을 지켜나가겠다 스스로 다짐하면서 또 정치권에 계신 의원님들 정치 영역에서도 그것이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강령들을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제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밥값을 잘 안 내나 보죠? 사실 근데 요즘은 밥값 잘 내거든요. 선거법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어서 밥값을 그렇게 많이 얻어먹고 다니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좀 인식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정치 그 예전에 이제 인식되기를 밥값을 많이 얻어먹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넣었는데요. 사실 그거는 저도 제가 봐도 조금 과장됐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치부 출입한 이후에 자기 밥값을 안 낸 정치인은 여야 불문하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보 정당 의원들도요. 그 밥값은 꼭 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실천 강령 안에 정치권 문화 전반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이를테면 기자들 같은 경우에 때로 막 가서 그 무슨
오찬회동이나 만찬회동이나 물론 이제 그것이 취재를 겸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기자들은 밥값을 내지 않고 그걸 정치인이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 이런 것도 좀 정치부 기자들도 같이 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만든 10개명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논의 과정에서 없었습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이거는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밥값 문화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기자님들 접대하거나 이런 게 우리의 관례처럼 네. 당연한 듯 이제 접대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긴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밥값을 다 받아요, 기자들한테. 아, 그래요? 예, 새누리당은 도시락 비용을 다 받습니다. 기자님들이 싫어하진 않으세요? 아니요, 다 내죠. 왜냐하면 규정이 정해지면 원칙대로 다 하는 거니까요. 수 세서 머릿수대로 다 세서 다 냅니다. 새누리당은 그게 관행화돼 있어요. 예컨대 어디 무슨 간다 그러면 경비 계산을 다 해요. 버스비 네. 얼마, 도시락 얼마, 뭐 김밥 얼마, 돌아올 때 빵 사 먹었으면 빵값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그 명세서가 와요. 그럼 그거를 다 저희가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강령을 네. 기자님들에게는 밥값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야겠는데요. 예, 기자들에게 밥값을 받겠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기사를 나쁘게 써줄까 봐 걱정이 되긴 하죠. 더치페이 문화를 만들자 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김영란법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김영란법이 이제 되면 실질적으로 뭐 그런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뉴파티 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청소부가 되기로 작정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들 다 이렇게 싹싹싹싹 깨끗하게 네, 청소하겠다 이렇게 자임하고 나선 겁니까? 정수기로 불러주시고요. 정수기로. 청소부 예. 대신에 정수기로. 예. 맑은 물로 깨끗하게 걸러드리겠다. 정수기로 생각을 해주시고. 어쨌든 반부패 문제와 관련해서는 뉴파티 위원회가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런 느낌은 받습니다. 그럼 앞으로 노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관심이 좀 모아지는데요. 우선 10개명 발표 이후에 어떤 정치 노선으로 어떤 칼날을 보여주실 생각이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은 뉴파티가 힘을 받으려면요. 네. 선대위나 이제 중앙에서도 선대위에서도 힘을 비대위에서도 네. 힘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이제 비대위에 계신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뉴페이스잖아요. 네. 뉴페이스시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뉴페이스시니까 뉴파티에 힘을 실어줘서 다리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뉴파티 위원회가 동떨어져서 정말 이런 새로운 쇄신과 혁신을 섬처럼 네. 독단으로 진행해 나가지 않고 다리 역할을 해주시면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뉴파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뉴파티 위원회의 다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뉴파티 위원회가 아무리 뭐 좋은 안을 내도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 중앙에서 무시하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면 사실 그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실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막강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당 안에 워낙 여러 세력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것들 뭐야? 에? 이렇게 역풍의 가능성 이런 것은 없을까요? 반개혁의 물결 이런 것들은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꼭 해야 할 얘기를 하다 보면 반발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네.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욕을 안 먹고 네. 정치에서 진행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잘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잘 조화롭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부분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에서 다리를 놓아주셔야 힘을 실어주셔야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정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저희가 쭉 취재를 해보니까 그 최 의원께서는 과거에 공공미술 설치 작가로 네.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네. 보니까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도 받으신 감독님이세요. 네. 영화도 찍으셨더라고요. 네. 오체투지 다이어리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로 상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보자면 그 앞에 뭐 핀테크에서 일도 하셨다고 하지만 본인의 정체성은 청년 문화 예술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원래 어려서부터 엄마가 화가셔서 꿈이 예술가였고요. 네. 제 작업을 한 것도 굉장히 몰입해서 했어요. 뭐 하나에 빠지면 조금 굉장히 몰입하고 미치는 성격이라서 네. 네, 지금도 한강변에 제 작품도 있고요. 아 그래요? 어떤 게 그 최 위원님 작품입니까? 미사리 조정 경기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가로등 같이 LED로 그 새가 한 10마리 날아가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설치 미술이요. 그 작품도 있고 오체투지도 굉장히 제게 있어서는 뜻깊은 작품인데 신체의 5군데를 가장 하심의 마음으로 낮춰서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한국 사회 문제를 되짚어보는 그런 다큐였어요. 예. 그리고 문화예술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몇 가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일단 1학년 때 그 대학에서 그 교수님의 시다로 삼각지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있는 탑을 만들러 갔다가 탑에서 떨어져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몇 미터 높이였습니까? 그게 이제 36m짜리 탑을 6m씩 끊어서 이제 RC바를 타고 올라가서 만드는 건데요. 예, 그 이제 좀 부주의해서 떨어졌는데 한 2달 정도를 걷지 못해서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예, 누워서 지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게 있어서는 일종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됐고요.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세상 누구든지 이렇게 약자가 될 수 있구나. 정말 건강에 대해서는 과신을 했는데 나조차도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만 생각하고 살 게 아니라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결심을 그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등록금 때문에 학교 휴학하고 뭐 막노동하러 갔다가 허리 다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 후배가 등록금 때문에 대출받고 학자금 대출받고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걸 보면서 등록금 투쟁으로 대학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 학내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냥 정치 쪽에 있더라고요. 그냥 정치인이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참 어렵고 힘들고 봉사이면서 희생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할 말하고 주변에 힘든 친구들 얘기를 같이 공감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치를 안 할 수 없는 조건이 됐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개인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응축돼서 결국에는 그런 그 사회 모순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다 보면 그 종착역은 정치라는 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 의원께서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정책, 어떤 문제에 관심 갖고 어떤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으세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저희 세대의 문제거든요. 4년제의 대학을 다니면서 서울에 사는 20대가 단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나머지 청년들은 사실은 헬조선이란 표현 자체가 사치다. 아주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뭐 노출돼 있으면서 굉장히 생존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은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제가 뭐 많은 큰 일을 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저희 세대가 정치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이런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주도자의 역할로 나설 수 있게 하는 거, 제가 정치에서 하고 싶은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치 활동 시작한다면 청년 일자리 부분이나 뭐 이제 그 청년 기본법 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그런 그런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 도전하는 한 젊은 여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요.
청년도 없지만 여성 정치인들도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 정치인, 특히 젊은 여성 정치인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약 한 1시간 정도 최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런 분 정치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며칠 전에 로봇 소리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한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서 그 인공위성과 소통하는 영화였는데요. 사람도 하물며 기계와 소통하는데 우리 정치가 과연 우리 대중과 국민들과 얼마만큼 소통하고 있는가. 그리고 로봇 소리에서 아버지가 내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 인공지능을 가진 인공위성의 그녀를 찾는 데 도움을 줘요. 결국 이제 정치 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내 문제만 풀어달라, 내 문제부터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문제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도 같이 꺼내놓고선 다른 타인의 문제도 같이 함께 고민할 때 우리 사회 문제들이 많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상 깊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더 많은 청년 정치인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예, 이 헬조선 정말 요즘 우울하잖아요. 그런 얘기. 그럼요. 예. 금수저, 흑수저, 헬조선 예. 청년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네. 청년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이 문제를 같이 기성세대와 선배님들이 같이 풀어가려고 노력할 때 문제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